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정입니다.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울산 CBS는 시장 후보를 초청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전, 후보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보는 특집 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를 마련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결방됐던 대담을 오늘과 내일 다시 방송합니다. 오늘은 정의당 조승수 후보가 출연합니다. 광고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울산 CBS가 준비한 6.4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 오늘은 정의당 조승수 후보와 함께합니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진행할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유종선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승수 후보께서는 지난 1월에 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공약도 발표하시고 좀 일찌감치 행보를 보이셨는데요. 먼저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 오랜만에 정치 일선에 나선 것에 대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러저러한 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울산 시민 여러분께 울산시장 후보의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세월호 참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뒤늦게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월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세월호 참사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듯이 우리가 너무 이 경쟁과 효율, 성장과 발전, 이런 것에만 매달려 온 것이 아닌가,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이른바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산업화의 상징적인 지역이 울산이고, 울산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역 내 총생산이나 개인 소득 면에서 오래전부터 전국 1위를 차지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약 2달 동안 8분이 산재사고로 돌아가신다든지 또 생활고를 비관해서 돌아가신 분도 울산에서도 이미 발생을 했고 제가 최근에 또 통계를 보니까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전국의 전체 울산 시민의 임금 소득자 중에 20.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이 되신 분들이 약 54.7%. 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울산조차도 과연 이 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분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런 대기업 중심의 성장 중심의 불안 사회에서 분배 중심, 안전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이들이 내수를 제대로 떠받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경제 구조로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산업 정책도 울산 차원에서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초하는 이런 성장 발전 전략은 이제는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원전 같은 최근에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그냥 화약고를 이고 사는 고리원전이 그렇고 월성원전이 그렇고 울산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여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이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조차도 지속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대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03 누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출마의 변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또 울산시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좀 평가를 하신다면요? 예, 저는 95년도에 시의원을 시작을 해서 울산시정에도 많이 관여를 해왔습니다만은 박명우 시장께서 12년 정말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울산시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우리 울산시가 97년 광역시 성격 이후에 필요한 여러 인프라라든지 또 필요한 영역의 일을 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과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는 안전한 삶, 예를 들면 분배의 문제라든지 또 울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노사분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탑에서 수백일 동안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농성을 비정규직 문제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요한 정당의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다 울산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대선도 물론 맞물려 있었습니다만은 와서 의견을 얘기하고 입장을 얘기하는 그 와중에도 시장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 시민의 시장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박명호 시장은 원전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결국 기존의 이 성장 위주의 프레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대단히 현실 안주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저는 해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임 박명우 시장에 대한 그 평가는 사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임 박명우 시장의 개인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이제 박명우 시장이 속해 있는 새누리당, 예. 이라는 요인이 더 크고, 새로 울산시장의 새누리당 후보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새누리당은 김기현 후보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정책, 또 최근 그저께부터 공약을 이제 발표해서 제가 공약을 열심히 또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약을 비추어 봐도 오일호브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전략, 물론 이제 안전도 최근에는 이제 추가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전임 시장 혹은 또 이른바 보수 정치 세력들이 주장해왔던 성장, 발전 이런 위주의 또 조금 더 나아가면 토건 위주의 외형적인 어떤 성장 발전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좀 직설적으로 그냥 질문을 드리죠. 지금 조 후보님은 소속이 정의당이시죠?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정의당이 무슨 정당이지? 조 후보님이 정의당 소속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좀 비판을 하셨는데, 울산 내 시민 유권자들은 오히려 그런 공약을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울산시장의 이런 투표 성향을 보면 울산 시민들은 여당 또 새누리당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이랄까요?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러한 그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투표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예, 사실 이제 한국 사회는 저는 울산이라고 예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은 60년대부터 거의 2000년까지 이른바 이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성장 중독증에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있었고 또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심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많이 지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실제로 우리 경제를 이제 발전시키는 추동력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또 그 상징이 울산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이런 방식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산업이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일단 근본적으로 고성장 시기를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가질 수가 없는 조건에 처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압축적인 성장을 짧은 시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놓쳐왔던 기본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허술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어떤 빈곤층의 어떤 비극적인 소식들이 연일 방송에 언론에 이제 드러나는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정치는 이제 고질적으로 이 지역주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정말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울산 시민들이 역대 주요 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한 40%는 사실은 야당을 찍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른바 경상도 지역에 들어가는 울산에서조차도 울산은 상당히 이제 진보성과 야성이 강한 지역으로 되어 왔었고 또 한 번도 사실 야당 성향의 시장에 당선돼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 야당의 일단 1차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구청장도 해봤고 또 그야말로 소수 정당을 넘어서서 극소수 정당에서 국회의원도 해보면서 사실은 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의정 활동에 저는 아무런 뭐 애로사항을 겪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 나고 자라고 또 여기를 기반으로 정치를 올해로 꼭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우리 시민들이 저를 보고 불안해 하시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군소정당 후보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문제죠. 뭐 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컷오프 과정도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죠. 사실 좀, 첫 번째는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컷오프 과정에서 이제 주요한 후보 두 분이 특히 그중에 이제 지금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있는 한 분을 이제 컷오프를 시킨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았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일방적인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강기일 의원이 아깝게 이제 간소한 차이로 석패를 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것은 과거처럼 이른바 막대기를 꽂으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새누리당 후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변화가 결국은 울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새로운 시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저는 변화가 밑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두텁게 형성돼 있고 뭐 이것을 저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표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한 울산, 안전한 삶이 누릴 수 있는 울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세월호에 관련해서 4대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3안 구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안전한 울산, 안심되는 생활, 그리고 안락한 시민. 제가 이 개념을 지금 계속 일관되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것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성장과 발전과 효율에 떠밀려온 우리 시민들의 삶,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그렇듯이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때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것이 어떤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안전하지 않고 내 생활이 안전하지 않는 조건에서 안심되는 영역이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치안에서부터 원전 불안까지 사실은 우리 곳곳을 돌아다보면 도대체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건가지도 또 불안한 노인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른바 출산, 보육, 의료, 교육, 노후, 일자리 저는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불안한 사회다. 이런 진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과 안심과 안락한 어떤 삶을 울산에서 실현하도록 제가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단한 능력을 그렇게까지 가지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기초를 닦아 놓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대강 조 후보님이 앞으로의 울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지 하는 게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데요. 아무튼 시장으로 이제 출마하시겠다고 하면서 노동, 생태, 복지, 문화를 추구하는 울산시장, 이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내걸고 계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울산을 어떤 모습의 울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울산시장으로서의 울산에 대한 큰 비전 같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공약과 큰 그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퇴근한 포장마차에서 시장이 그냥 넥타이 안 메고 시민들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장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선출한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시장의 모습은 항상 TV에 나와서 건엄하게 얘기하고 마치 어떤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정해진 어떤 얘기만, 원칙만 얘기하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른바 소통의 시대 아닙니까? 시민들이 시장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그냥 통계적으로만 이해하는 시장은 저는 이제는 변화해야 될 울산의 시장의 자리의 스타일이 맞지 않다. 저는 좀 그런 퇴근한 소주를 기울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노동과 생태와 복지 문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울산에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노동의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현재와 같은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 그리고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그 사회는 건강성을 저는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것이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 그리고 퇴직했을 때의 노후의 삶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북유럽의 어떤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은 사실은 그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그리고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들이 결합된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울산에서 특히 저는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한 환경 문제나 태화강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 문제 울산에서 핵심은 원전 안전이다. 어떻게 이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원전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전력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복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편적 복지, 그것이 어떤 과거와 같은 정부의 예산이 남아돌고 여력이 있으면 돈을 주는 그런 복지, 잔석 복지가 아니고, 정말이지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대로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 복지가 저는 어느 지역보다 울산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울산은 그만큼 예산의 규모나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인데요. 우리 김구 선생께서 저는 독립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군사력이 센 나라보다도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보다도 문화의 강국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그 사회의 모든 총체적인 영역이 결국 문화로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미술, 음악, 예술 같은 이런 영역으로 꼽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은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문화의 분위기고, 문화의 저는 퀄리티가 결국은 그 사회를 규정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화의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구체적인 문화, 생태, 복지 이런 공약보다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포장마차에서 시민들하고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싶다. 그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 근데
그 전임 박명우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서민적이다 하는 평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오늘 그 새누리당 후보에게서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아무튼 네. 그 후보께서 앞으로 서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서민적인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조승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서민 시장은 어떻게 그분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서민 시장입니까? 유권자들 봤을 때 서민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사실 저는 좀 그렇지 못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른바 또 야당 정치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는데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선거에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어렵게 살아왔고 서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또 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 하시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서민이냐? 이제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젊은 나이에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평생 고위직 관료를 지내다가 민선시장을 하신 박명우 시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그분이 이미지상으로 아무리 서민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서민일 수 없는 위치와 조건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이죠. 지금 새누리당의 후보도 젊은 시절에 변호사 당선되어서 그리고 계속 엄청난 수십억 대의 재력을 신고된 재산만 수십억 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의원을 또 3선이나 하셨던 이런 분이 예를 들면 서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그걸 서민이다. 내가 친서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사실관계가 좀 일단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들이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책으로 느끼는 것이나 글로 느끼는 것과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온 것 그리고 평소에 예를 들면 그 당의 정책이 과연 친서민적이었냐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느냐 저는 이것을 갖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몇 마디 말로서 혹은 이미지로서 저는 서민적이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노동, 생태, 복지, 문화에 관한 공약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서민적인 시장에 대해서 또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복지사로 일하시는 분이 자살하시는 일도 있었고, 네. 이번에 또 대대적인 그 복지 조사를 해서 울산도 206건 그 긴급 복지를 지원해야 하는 곳이 발굴이 됐었는데요. 직접 복지 정책 말고 복지 기관을 찾아간다거나 복지사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 또 얼마나 업무량이 많고 이런 걸 실제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얼마 전에 울산 시민연대와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사회복지사 대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예비 후보로 혹은 또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모든 분들을 초청을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6대 의제 이런 것을 이제 전달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구청장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 서울역 뒤에 동자동 사랑방에 가서도 제가 1박 2일 또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회복지기관도 많이 또 다니면서 얘기도 듣고요. 네. 또 무엇보다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은 이 핵심 슬로건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네. 지금 이번 선거 관련해서는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핵심 슬로건인데요. 그런 만큼 저희는 복지 분야에 관해서 실제 어떤 문제와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 종사하는 그 복지사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감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울산 시민들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후반에 젊은 사람들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그냥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네요.
네, 이 젊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가슴에 정말 와닿는 네.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좀 구상이 있으시면. 예, 제가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그 청년 일자리 관련한 토론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교를 마치고 이른바 사회생활을 하는 첫 걸음부터 과연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얻어도 100만 원을 전후로 하는 그런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는다면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처음부터 상처를 안고 시작하겠느냐. 그래서 청년 일자리는 단지 통계적으로 몇 프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프로를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래 세대의 한국을 이끌어갈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이 청년들의 일자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약 발표를 할 때 청년 명예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명예부시장이기 때문에 무슨 실권을 가진 부시장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청년들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그들에게도 우리 행정이 알려주고 또 센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청년 명예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방안과 아이디어들을 저는 함께 하자고 했는데 크게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에 노후화된 어떤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무상으로 혹은 아주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요즘 IT 분야든 아니면은 소상공인 창업하는 것처럼 작은 영역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고 일자리 문제는 어쨌든 저는 쿼터제를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권고사항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저는 최소한 5% 이상 신규로 뽑는 공무원 안에서 공공기업부터 청년 쿼터제를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국회에 이미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또 눈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코이카 국제협력재단에서 외국으로 자원봉사를 보내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는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울산시도 할 수 있다. 울산시도 그런 외국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언어를 습득하고 새로운 어떤 자기 일자리까지 직업으로까지 연결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면 저는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문제는 이제 현장에 대학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도 벌써 1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그게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울산 지역에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의외로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많은데 학생들이 오질 않는다, 청년들이. 네. 그건 이유는 이제 임금이 대기업보다 좀 싸고 그다음에 이제 지위가 아무래도 비정규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분들 이야기는 세상이 변하는데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후보께서는 청년들이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으로 시작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적은 임금이라도 충분히 일자리 있는데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다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이것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또 이 수직 계열화된 중소기업의 어떤
하층 방식의 이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력에 따른 어떤 임금 격차도 너무 심각하고요. 이런 문제가 저는 총체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데 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자기 이유만 챙기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지 일자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자리가 정말 그 사람이 평생 직업으로 자기 성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인가 아닌가, 그런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에서는 김기현 후보께서는 출연을 해서 이제 동부가 5일 허브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얻어내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울산 시민들 피부에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부가 5일 후보는 지금 새누리당과 여당 또 그 김기현 후보께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공약인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이제 이미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저는 이 동부가 5일 후보 사업과 일자리는 사실 그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으로 조선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화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그 장치 산업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설비가 세워졌지만 실제로 그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에 비해서 종사하는 노동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뭐 또 고임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고용 창출 효과가, 연간 효과가 굉장히 큰 부품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산업인데,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의 핵심은 오일 저장 탱크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석유 거래에 필요한 금융 시스템까지 갖추자는 것인데, 사실 1단계는 지금 유류 저장 탱크를 많이 확보하는 건데, 사실 울산의 동부가 오일 허브라는 이 개념은 이른바 국제 석유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의 오일 허브 그 유류 저장 시장, 현물 거래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도 거의 5분의 1에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류 탱크는 많이 설치될지 모르지만 일자리는 많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말 울산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그런 산업 전략과는 동부가 오일 허브와는 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에 관해서는 이제 김기현 후보는 뭐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두 분이 토론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김기현 후보는 수만의 일자리, 그다음에 수조 원의 이제 경제적인 효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두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일자리 말씀을 드리면 그 조승수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건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그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 그다음 사회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권자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느낌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냐. 지금 역시 울산에서 일자리나 경제 문제는 지금 울산에 가득 들어차 있는 대기업, 공장들, 이것들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조승수 후보는 그쪽에 대해서 공약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유권자 입장에서. 예. 그 느낌은 느낌까지이고요. 사실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제조업 영역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여기 플러스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사회 서비스의 일자리가 도대체 그게 무슨 일자리가 생기면 얼마나 생길 것이며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좋다라는 건설 분야보다도 사회 서비스 분야에 똑같은 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선순환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부분을 이제 핵심적으로 한번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나 또 뭐 캐나다의 퀘벡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벨리아 노마냐 같은 이런 이제 큰 모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히 캐나다 퀘벡 같은 경우는 행정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 경제를 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 하에서의 어떤 경쟁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퇴직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기업을 만들어 간다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이런 뒷받침 속에서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다 모든 연구와 또 외국의 사례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 퇴직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울산의 조건에 비춰봤을 때 저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한다면 굉장히 울산의 유용한 일자리일 뿐더러 울산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일자리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야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상봉 후보가 통합진보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단 무효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어제 5월 6일 날 새정치연합 이상봉 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영순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조성수 후보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야 3당 단일 후보 시장 후보를 단일하겠다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실무 협상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정치연합의 중앙당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해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만은 뭐 현재까지는 일단 새정치연합의 그 입장이 어떻게 울산시장 후보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울산시장 후보인 이상무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과의 관계가 석연치 않다. 혹은 또 뭐 저 당은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울산의 오랜 선거의 역사나 또 우리 야권 지지층들의 어떤 경험들을 봤을 때 어쨌든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의 장기 독재 체제를 좀 이번에는 정말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해라.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는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야권 단일화에 관한 새정치연합의 이제 태도가 공식적으로 확고하고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그 당의 그러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조 후보께서는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제 가정 따르게 될 경우라는 가정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새정치연합이 정의당과 단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도 입장을 정리해서 반드시 단일화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이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전에 조승수 후보께서 진보당, 민주노동당인가요? 나와서 정의당으로 들어갈 때 그 이유가 이제 상당히 이념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으실 텐데 그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분이
그런 종북과 관련된 이념 이 부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저는 더 시민들이 폭넓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제 저희는 성실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지 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대단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을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을 같이 하는 것과 또 어떤 특정 선거 시기에 시민들의 더 큰 요구에 부응해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은 저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정치는 좀 더 유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의 공식적인 이념과 관련해서 입장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후보 단일화 문제는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야권 좀 3자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다른 야권 후보들에 비해서 이건 강점이다. 내가 그래서 후보가 돼야 된다. 좀 대답하기 거부하시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른 야당 후보들께서도 사실은 이제 훌륭한 그 역량과 저는 인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울산시장이라는 그 위치는 단지 의욕과 계획만으로 저는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최소한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이런 부분들은 네. 아마 다른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 제가 국회의원을 2번 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훨씬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저 역시 여러 가지 인간적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제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저는 정치인은 평소에 정직하고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늘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또 어디 있든 제가 꾸미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걸 뭐 굳이 장점이라면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력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조금 더 가정적인 질문을 해보죠.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와 이제 본선에서 겨루게 되는데 네. 새누리당 후보 김기현 후보입니다.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장점은 다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김기현 후보께서도 뭐 저하고 같이 17대, 18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변호사를 또 오랫동안 하시면서 법관 생활도 하셨고요. 개인적인 역량은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내놓은 법안이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발언 또 정책위 의장으로서 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내용 이런 것을 보면 그냥 기존의 성장과 효율, 기업 중심 뭐 이런 것에 저는 한치도 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굉장히 좀 이 경제 영역이라든지 사회 정책 영역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친 저는 좀 극단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그런 보수 정치나 기존에 울산에 수많이 있어 왔던 그런 행정을 과연 울산 시민들께서 다시 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야권 후보들보다 이렇게 중앙정부와의 관련이 많다. 이제 그걸 장점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김기현 후보가 더 장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집권당에서 쭉 국회의원을 네. 하셨기 때문에 아마 뭐 인맥으로 치면 물론 뭐 저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기현 후보가 아는 사람은 웬만큼 저도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 친소의 관계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소속으로 구청장을 했고 또 소수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아무런 지역의 행정을 할 때나 의정 활동을 할 때, 국정 활동을 할 때
제가 속해 있는 당이 작아서 네. 혹은 또 제가 무소속이라서 어렵다 이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 저희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신 내용 받아보겠습니다. 0197님, 5053님 보내주셨는데요. 0197님이 세월호 관련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053님은 세월호 침몰이 새누리당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죠. 예, 사실 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여당뿐만 아니라 저희 야당도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이 안전에 관한 네. 불감증은 모두도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특히 핵심이 되는 노후 선박 수명을 20년에서 25년 그리고 25년에 30년 두 차례에 연장한 그 규칙을 바꾼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결코 이 문제에서 이른바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이 규제 완화가 마치 어떤 우리 성장의 핵심인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결국 또 그런 엄청난 참사를 되풀이하자는 얘기 혹은 또 기존의 어떤 문제를 고스란히 가져가자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네. 조승수 후보께서는 또 정의당에 속한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시고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정의당 조승수 후보에게는 정의란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좀 드릴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골목에서 나는 정의의 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의미도 있고 사회적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의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그냥 책에나 있는 개념으로 된 지가 저는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14년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다. 정말 왜 교과서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 사회도 정의로워야 되고 정치도 정의로워야 되고 경제의 분배도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가? 그건 결국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만들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정할 때 정말 고심이 많았습니다. 또 비판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을 바로 세우자 이런 뜻에서 정의당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승수 후보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인간, 서민, 정의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 줄은 대강은 알겠습니다. 이제 반면 그게 울산시장으로서 약간 좀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고 울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삭막한 산업도시 울산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약간 좀 비현실적으로 약간 붕 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솔직히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제 마음속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권자들 분들하고 잘 대화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박명호 시장이 가장 즐겨했던 말 중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성장과 발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위험한 얘기를 너무 일상적으로 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울산은 기업도 하기 좋아야 되겠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사람들이 제대로 행복과 안전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업의 이 엄청난 힘 그리고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 이런 부분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것을 저는 바로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은 박명호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권자들의 요구가 그런 쪽에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울산 시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가 최근에 함께 겪었던 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솔직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권력입니다. 권력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투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보다도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뽑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과감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장 후보 특집 대담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봉 후보가 출연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